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시대.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돌던 아서는 잡화점 지하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요. 지하에 무엇을 숨겨놨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게 주인에게 협조를 부탁해보기로 합니다. Not so fast. Baseman, I want to see what you got cooking down there. That ain't nothing. Just a little batch of white lightning to warm the old bones. Take me down there. Now! 알고 보니 잡화점 주인은 지하실의 밀주 양조장에서 만든 밀주로 몰래 돈을 Show 벌고 me where the 있었는데요. money is. I ain't gonna ask you twice. Okay, okay. There's a loose brick in the wall by the still. You don't need to take it all. You keep your mouth shut. Men like you make me sick. You think you can take whatever you want. I work hard, God damn you. I'm sorry. I'm just upset, you know. I sweated for hours down here to make that money. Well, please, stay back. 그런데 왜 이렇게 숨어서 술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1862년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스키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위스키 1갤런을 만드는 원가보다 세금이 몇 배나 더 비쌌습니다. 가난한 농부들 입장에서 세금을 다 내고 정식으로 술을 팔면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였죠. 결국 농부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몰래 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술을 증류하려면 불을 피워서 끓여야 했기 때문에 만약 숲속 한가운데서 낮에 불을 피우면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치면서 세금 징수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달빛만 비치는 야밤에 작업을 하면 어둠 때문에 연기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달빛 아래서 몰래 만드는 술이었기에 문샤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눈을 피해 급하게 만들다 보니 품질 관리는 엉망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밀주를 마시면 창자가 썩어 들어간다고 해서 로트것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맛없는 술을 왜 사서 마셨던 걸까요? 앞서 말했듯 정부가 위스키에 막대한 세금을 붙였기 때문에 상점에서 파는 정품 위스키는 가난한 노동자나 카우보이가 매일 마시기엔 너무 비쌌습니다. 1890년대 당시 위스키 1갤런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는 고작 10에서 14센트 언저리였는데요. 그런데 연방 정부가 여기에 1갤런당 약 1달러의 세금을 얹었습니다. 원가의 거의 8배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떼어간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리병값, 오크통 숙성과 보관 비용, 운송비, 그리고 가게 주인의 마진까지 더해지면 정품 위스키 소매가는 1갤런에 2에서 3달러, 비싼 브랜드는 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소름 몰던 카우보이들이 받는 하루 일당이 고작 1달러였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비싼 가격이었죠.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밀주는 얼마였을까요? 숙성 과정도 없고 포장도 대충 했으니 가격은 바닥을 쳤는데요. 밀주 1갤런은 비싸도 1달러, 산지에서 직접 사면 50센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밀주를 그대로 팔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대로 만든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오래 숙성해서 갈색빛이 돌았지만 급하게 만든 밀주는 물처럼 투명하고 맛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숙성된 위스키 같은 술을 원했기 때문에 업자들은 투명한 술을 위스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끔찍한 재료들을 섞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 서부 사람들은 씹는 담배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담배를 씹다가 뱉은 즙이나 담배의 뭉치를 술통에 넣어 우려내면 그럴듯한 갈색이 나왔습니다. You know, wild tobacco might give us the rich, earthy flavor we are looking for. 상처 소독약으로 사용되었던 요오드를 넣어 붉은 갈색을 내기도 했고 심지어 낡은 가죽 신발을 삶아서 색을 우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고 싶었던 업자들은 밀주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술은 밍밍해지고 도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업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참신한 재료들을 밀주에 넣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재료 중에는 화약가루도 있었는데요. 밍밍해진 밀주에 화약을 섞어서 마시게 되면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화끈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화끈한 느낌을 도수가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며 마셨죠. Well, ain't so tasty, but dang if I don't get a prickly feeling. Real sharp. 그 밖에도 테레빈유라 불리는 송진으로 만든 페인트 희석제도 사용했는데요. 테레빈유 특유의 톡 쏘는 냄새와 맛이 마치 독한 술을 연상케 하여 자주 사용되곤 했습니다. 물론 모든 밀주업자가 이렇게 미친 술만 만들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일부 업자들은 역한 알코올 냄새를 잡기 위해 과일을 넣기도 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과일은 바로 복숭아였죠. 밀주통에 복숭아를 썰어 넣고 며칠 묵히면 달콤한 향이 알코올 냄새를 중화시켜줘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쉽게 딸 수 있는 블랙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의 과일들을 으깨 넣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예쁜 붉은색이나 보라색이 되어서 고급 술처럼 보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게임이나 만화에서 보면 밀주를 담은 병들은 대부분 도자기 항아리 병으로 묘사되는데요. 1899년 서부의 도로 사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마차에 얇은 유리병을 실었다가는 도착하기도 전에 다 박살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밀주업자들은 유리 대신 도자기 항아리를 애용했죠. 그런데 이 도자기 항아리에 라벨 대신 칼로 어떤 표시를 새겨 팔았는데요. 바로 X자 표시였습니다. 만화나 게임에서도 가끔씩 X자가 적힌 술병을 볼 수 있는데요. 이 X는 중류 횟수를 의미했습니다. 3번을 끓여서 불순물을 쫙 빼고 알코올 도수를 80도까지 극한으로 올린 최고급 밀주에만 영광스러운 트리플 X 마크를 새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밀주는 사실상 마시는 연료나 다름없는 고농도 알코올이었기 때문에 불이 아주 잘 붙었습니다. Using that back there. Moonshine? Burns faster than kerosene, that stuff. Said it'd be fitting, she did.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마크도 아니었고 숲속에서 몰래 만드는 범죄자들이 자기 손으로 긋는 거였다 보니 악질 업자들은 대충 한 번만 중류한 밍밍한 술을 담은 병에 칼로 X자 3개를 그어 파는 일도 많았죠. 그렇다면 이런 불법술 말고 당시 상류층이 마시던 고급 술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마셨던 술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선 서부시대에 마셨던 다양한 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시대. 힘들었던 하루를 보낸 아서는 친구와 함께 살롱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는데요. 계속 들어가는 맥주와 함께 점점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Lenny, where are you? Lenny, my boy! Do I look like a Lenny to you? Lenny! Lenny, go away, you drunk. 결국 완전히 취해버린 아서는 그대로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되죠. There they are! There they are! Those are the men! I got Come here, you drunk fool! bastard! You'll never take me alive! I'm an American! 정신을 차린 아서는 지난밤을 후회하지만 가게에 들어가서 다른 술들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데요. 전날 밤은 맥주만 마셔서 질렸던 아서는 진열대에 놓인 술들을 보며 어떤 걸 마실지 고민합니다. 포도를 중류하여 얻어낸 농축된 과일의 향기와 오랜 숙성이 만들어낸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넘김을 가진 고급 브랜디, 옥수수에서 우러나온 특유의 구수한 단맛과 불에 그을린 오크통의 스모키 향이 거칠게 섞인 맛을 가진 켄터키 버번, 사탕수수를 끓인 당밀의 끈적하고 진득한 단맛과 열대과일에 발효된 향이 뒤섞인 야성적인 풍미를 가진 구아르마 럼, 노간주나무 열매의 알싸하고 코를 찌르는 시원한 소량이 나는 진. 만약 여러분이 아서였다면 어떤 술을 고르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술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알아볼 건 고급 브랜디인데요. 게임 속에 나오는 고급 브랜디의 모티브는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생산된 코냑으로 추정됩니다. 브랜디는 과실주를 중요한 모든 술을 뜻하는데요. 19세기 서도권에서 접두어 파인이 붙는 브랜디는 거의 예외 없이 프랑스산 코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브랜디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브랜디의 역사는 16, 17세기 네덜란드 무역상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은 프랑스에서 와인을 수입하여 영국과 북유럽으로 운반했는데요. 하지만 긴 항해 도중 와인이 산화되어 식초처럼 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피를 줄여 운송비를 아끼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와인을 끓여서 중류하였죠. 앞서 말했듯 과실주를 중류한 모든 술은 브랜디였기에 이렇게 단순히 중류만 시킨 술도 브랜디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고급 브랜디죠. 중류만 시킨 브랜디는 투명하면서 도수도 높았고 불순물이 정제되지 않아 목이 타들어갈 듯 거칠고 독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이 증류주를 수출하기 위해 오크통에 보관하였는데요.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이 오크통들은 창고에 수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 후 수년 뒤에 다시 오크통을 열었을 때 프랑스 상인들은 증류주의 변화에 놀랐는데요.
투명했던 증류주는 호박색으로 변해 있었고 참나무의 성분이 알코올의 거친 맛을 중화시키고 나무의 바닐라 향과 탄닌이 스며들어 부드럽고 향기로운 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술이 우리가 게임에서 보게 되는 고급 브랜디죠. 다음은 켄터키 버번에 대해 알아보죠. 게임 속에 나오는 켄터키 버번의 모티브는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위스키면 위스키지 왜 버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스키는 큰 카테고리이고 그 카테고리 안에 버번이 있는 건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위스키는 버번,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위스키는 스카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It's a shame it's not Scotch. 위스키 자체의 역사는 5세기경 중동의 중류 기술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깊은 술이지만 이번 영상에선 켄터키 버번이란 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켄터키 버번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 켄터키 주에서 생산된 위스키인데요. 옥수수가 잡초처럼 자라났던 켄터키 땅에서는 너무 많은 옥수수를 처리하기 위해 옥수수를 증류해서 술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위스키 반란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술을 만드는 동부의 기술자들이 켄터키로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1791년 미국 초대 정부가 전쟁 빚을 갚기 위해 위스키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자 동부의 중류업자들은 이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켰지만 금방 진압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기 싫었던 수많은 기술자들은 당시 법이 닿지 않는 서부 변방이었던 켄터키로 도망가게 되었고 위스키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켄터키로 집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스키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켄터키 버번은 미국 서부 시대를 대표하는 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아루마 럼에 대해 알아보죠. 게임 속에 나오는 구아루마 럼의 모티브는 쿠바 럼으로 추정되는데요. 해적과 관련된 게임이나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술이 바로 이 럼이죠. Слово «рум» из смерть для вас означает одно и то же. 럼의 탄생은 17세기 카리브해의 슬픈 역사인 설탕 노예 농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식민지 농장에서는 사탕수수를 끓여 설탕 결정을 만들었는데 이때 설탕이 되지 못하고 남은 끈적하고 검은 찌꺼기, 당밀이 생겨났습니다. 노예들은 이 검은 쓰레기를 뜨거운 태양 아래 두면 보글보글 끓으며 술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중류해보니 엄청나게 독한 술이 나오게 되었고 노예들은 고된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 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한 술이 어쩌다 해적을 대표하는 술이 된 걸까요? 해적들의 전성기 대해적 시대의 주무대인 카리브해에는 럼이 물보다 흔하게 존재했는데요. 해적들이 약탈하는 배나 항구마다 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의 배에는 항상 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긴 시간을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있어 럼은 생명수나 다름없었는데요. 나무통에 담은 담수는 며칠만 지나면 녹조가 끼고 썩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지만 도수가 40에서 50도가 넘는 럼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썩은 물의 역한 냄새를 가리고 갈증도 해결하기 위해 물에 럼을 타서 마시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게임 속에 나오는 진의 모티브는 런던 드라이 진으로 추정됩니다. 진은 주니퍼 베리, 즉 노간주 나무 열매로 향을 낸 술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영국을 대표하는 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17세기 네덜란드였습니다. 원래는 네덜란드 의사가 만든 약용 술이었는데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진이 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건 왕실의 정책과 정치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당시 영국 왕실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산 브랜디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대신 자국 내 주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누구나 면허 없이 진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버렸죠. 그러자 맥주보다 싼 가격에 독한 술이 시중에 쏟아져 나왔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고단한 현실을 잊기 위해 미친듯이 진을 마셨습니다. 당시 런던의 집집마다 진을 만들어 팔았을 정도로 진 광풍이라 불리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진은 지금처럼 깔끔한 술이 아니었는데요. 증류 기술이 좋지 않아 잡내가 심했고 그 역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설탕을 듬뿍 넣어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연속식 증류기가 발명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잡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알코올을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역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어졌고 순수한 알코올에 주니퍼 베리의 향만 깔끔하게 입힌 단맛이 없는 진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깔끔하고 세련된 술이 바로 게임 속에서 그리고 현대 바에서 보게 되는 런던 드라이 진이죠. 이걸로 게임 속에서 나오는 술들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마실지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시대 돈을 구하기 위해 털만한 집을 찾기로 한 아서는 마을과 동떨어진 집들의 주변을 서성이는데요. 그러던 중 아주 수상한 집을 찾게 됩니다. Don't be shy, partner. No such thing as a stranger here.
Hello, mister. Yeah, you look like you need to take a load off. 갑자기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된 아서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거절하려고 했지만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결국 집에 들어가기로 하죠. 그렇게 집에 들어온 아서에게 집주인은 아주 맛있어 보이는 고기 요리를 대접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서부 개척 시대에 살던 일반 정착민들이 항상 이렇게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정착민들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으며 생활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정착민들의 주식이었던 옥수수, 콩, 그리고 감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877년 캔자스의 개척민 하워드 루드가 남긴 편지를 보면 그들의 평소 식탁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옥수수가 많았던 서부에서는 하루 3끼 옥수수만 먹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옥수수죽, 점심에는 옥수수빵, 그리고 저녁에는 옥수수빵과 약간의 염장한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 보니 정착민들은 지겨운 옥수수를 어떻게든 다르게 먹기 위해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했습니다. 나무 태운제를 우려낸 물에 옥수수 알갱이를 섞어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푹 삶게 되면 알갱이가 퉁퉁 불어 마치 팝콘이 튀겨지기 전에 부드러운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공한 하얀 옥수수를 호민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그대로 스튜에 넣어 먹거나 돼지기름에 볶아 먹었죠. 그런데 정착민들이 번거롭게 잿물까지 써가며 호미니를 만든 데에는 맛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옥수수만 계속 먹으면 비타민 결핍으로 피부가 괴사하고 정신 이상까지 생기는 펠레그라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기 쉬웠는데요. 하지만 호미니로 가공해서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펠레그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닉스타 마라라고 불리는 화학적 해방 과정 덕분이었죠. 잿물이나 석회가루를 넣은 물에 옥수수를 삶으면 강한 알칼리 성분이 옥수수 세표벽에 있는 헤미셀룰로스를 녹여 단단한 껍질을 분해해버렸는데요. 원래 옥수수 안의 비타민은 나이아시틴이라 불리는 복합체에 강력하게 묶여있어 사람이 먹어도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배출되었지만 닉스타마라 과정을 거치면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비타민이 해방되고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정착민들은 옥수수만 먹고도 무서운 질병인 펠레그라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멀리 고대 마야 그리고 아즈텍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대대로 지켜온 생존 비법이었죠. 실제로 훗날 이 조리법을 무시하고 옥수수 알갱이만 달랑 챙겨갔던 유럽인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집단사하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호미니를 말린 다음 굵게 빻아 가루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루를 뜨거운 물에 넣어 끓이며 죽처럼 되었는데 일반적인 옥수수죽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었죠. 거친 옥수수 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유명한 즉석빵도 있었는데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팬케이크, 바로 홈케이크였죠. 옥수수 가루에 끓는 물을 부어 익반죽을 하면 뜨거운 물이 가루 속 전분을 순간적으로 익혀 점성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과 돼지기름을 넣은 다음 기름에 튀기듯 구우게 되면 겉은 누룽지처럼 딱딱하고 바삭하지만 속은 떡처럼 쫀득한 팬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홈케이크는 원래 노예들이나 가난한 개천민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가래 날 위에 구워 먹던 빵이라서 홈케이크란 이름이 붙었다는 설에서 유래한 만큼 가난한 이들의 상징 같은 음식이었지만 조지 워싱턴은 여기에 버터와 꿀을 잔뜩 부어 아침마다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옥수수 다음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은 바로 콩이었는데요. 여름에 수확한 콩을 말리면 돌처럼 딱딱해졌고 자루에 담아두면 몇 년이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냥에 실패하거나 돼지고기가 떨어졌을 때 콩은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고기라 불리기도 했죠. 콩도 다양한 조리법이 존재했는데요. 딱딱한 콩을 밤새 물에 불린 다음 불린 콩과 물 그리고 염장한 돼지 비계 덩어리를 던치 오븐에 넣어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콩스튜가 완성되었습니다. 콩스튜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당밀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었던 보스턴식 콩스튜인 베이크드 빈즈, 칠리와 고기를 넣어 매콤하고 짭짤하게 만들었던 텍사스식 콩스튜 카우보이 빈즈가 대표적이었죠. 카우보이 빈즈라고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영화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내 이름은 튜니티에서 주인공이 개걸스럽게 콩스튜를 먹는 먹방 장면이죠. 그런데 사실 영화에 나오는 콩스튜는 엄밀히 말하자면 카우보이 빈즈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서부극을 스파게티 웨스턴 혹은 마카로니 웨스턴이라 불렀는데요. 내 이름은 튜니티 또한 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극이었고 실제 영화에서 나온 음식은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이탈리아식 콩요리 파졸리를 미국 서부 스타일로 변형한 콩스튜였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먹방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던 스튜디오였는데요. 1970년 당시 이탈리아 소품팀이 미국 서부의 거친 맛을 내는 텍사스 칠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사용해 콩스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음식을 재현하는 해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파졸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여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다음으로 알아볼 음식은 바로 감자인데요. 서부 개척민들에게 있어 감자는 정착의 상징이었습니다. 옥수수나 콩은 가루로 만들어 자루에 넣으면 오랫동안 보존되는 데다 가벼워서 말에 실어 다닐 수 있었지만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감자의 경우는 무겁기만 하고 옥수수와 콩에 비해 칼로리도 낮았습니다. 그렇기에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개척민들에게 감자는 불필요한 식량이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감자를 심고 수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식탁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감자는 정착의 상징뿐만 아니라 괴혈병 치료약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보통 괴혈병이라고 하면 대항해 시대에나 보이던 병인데 어쩌다 감자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괴혈병 치료약이 되었을까요? 대항해 시대의 수많은 해적과 선원들은 긴 항해 중에 비타민C를 먹지 못하여 괴혈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바다 위 선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라임 주스를 배에 실어 문제를 해결했었죠. 사실 육지에 있으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기 쉬웠기 때문에 괴혈병에 걸릴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서부의 겨울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겨울이 되어 들판의 식물들이 사라지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몇 달 동안 비타민이 없는 염장고기와 옥수수만 먹다 보니 육지에서도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괴혈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줄 수 있는 작물이 바로 감자였는데요. 감자에는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C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생감자를 씹어 먹거나 익혀 먹으면 며칠 만에 잇몸에 피가 멈추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추위에 약해 그냥 두면 얼어버렸기 때문에 정착민들은 집 아래 땅을 깊게 파서 지하 저장고를 만들고 그 안에 감자를 보관하여 겨울을 났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척 초기의 얘기일 뿐이고 개척이 진행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통조림이 나오고 난 뒤에는 감자가 유일한 희망은 아니게 되었지만 말이죠. 통조림에 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감자를 어떻게 요리해 먹었을까요? 서부의 감자 요리는 맛보다는 생존을 위한 섭취에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먹는 감자튀김이나 버터와 치즈를 듬뿍 뿌린 요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하게 먹었던 방식은 껍질째 삶은 제끼 포테이토였는데요. 양이 줄어드는 게 아까웠던 정착민들은 흙만 대충 털어낸 뒤 통째로 냄비에 넣어 삶아 먹었죠. 삶은 감자를 으깨서 죽처럼 만든 라드 메시드 포테이토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버터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버터 대신 돼지기름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동물성 지방인 돼지기름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는 정착민들에게 있어 최고의 고칼로리 에너지원이 되어주었죠. 이상으로 서부 개척 시대의 주식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선 어떤 고기를 먹었고 어떻게 요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모종의 이유로 설산에 고립된 아서와 동료들은 부족한 식량을 구할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미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나간 동료가 있었지만 결국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아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하고 사냥에 익숙한 동료와 함께 사냥을 떠나죠. 동료가 사슴의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저 멀리 사슴을 찾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활을 쏴본 적 없던 아서는 결국 사냥에 실패하게 됩니다. Shit. Unlucky. Take your time. 아우 귀찮아. 어찌저찌 사냥에 성공한 아서는 캠프 인원들의 수일 분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구한 고기를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어떻게 요리해 먹었을까요? 그리고 사슴뿐만 아니라 어떤 고기들을 먹었을까요? 그러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먹었던 고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미국에서 먹던 고기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텍사스 바베큐, 햄버거, 미트로프, 버팔로 윙 등 현대 미국에는 다양한 고기 요리가 존재하지만 생존이 우선이었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런 요리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좀 더 단순하면서 투박하게 요리해 먹었죠. 현대 우리의 식탁에 올라가는 고기들은 소, 돼지, 닭, 이 세 가지가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생존이 우선이었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이 단백질원이었습니다. 사슴은 물론이고 곰이나 악어, 심지어 쥐나 뱀 같은 질긴 고기까지 섭취했죠. 이 중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악어와 뱀고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악어는 미국 남부 늪지대에서 거주하던 개척민들에게 중요한 식량이었는데요. 악어는 다른 대형 포식자들보다 움직임이 적어 사냥하기 쉬운 편이었기에 인기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파충류임에도 불구하고 조류와 유사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적은 편이었는데요. 주로 꼬리 부위의 살코기를 사용했으며 스테이크처럼 굽거나 스튜로 만들어 먹었다고 하죠.
지금도 미국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가면 악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입 크기로 바삭하게 튀겨낸 엘리게이터 바이츠가 유명한데 닭고기와 비슷한 식감에 특유한 쫄깃함이 더해져 맥주 안주로 인기 있는 음식이죠. 뱀은 서부 전역,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었지만 식재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낮았는데요. 근육이 결대로 찢어지는 매우 질긴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살코기의 양이 적고 지방이 거의 없어 맛보다는 허기를 채우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식량이 완전히 떨어진 이동 중인 개척민이나 사냥에 실패한 정착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별다른 양념 없이 꼬챙이에 꿰어 직화로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야생 동물 고기들은 전문 식당에서나 찾을 수 있는 별미가 되어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점차 서부 개척이 진행되면서 정착민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가축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더 이상 야생동물을 사냥할 필요 없이 농장에서 키우는 기름진 고기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품질은 지금과 전혀 달랐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소를 예시로 들어보죠.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하는 소고기는 주로 블랙 앵거스 같은 품종인데요. 이들은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근육 사이에 잘 끼는 유전적 특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곡물 사료를 먹으며 철저하게 관리되죠. 하지만 당시 서부에서 키우던 텍사스 롱어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강인한 생명체이다 보니 근육질의 질긴 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당시에는 소를 팔기 위해 철도가 있는 북부 도시까지 소를 몰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시켜야 했다 보니 이 과정에서 소들은 더 많은 근육이 생겨 고기가 더욱 질겨졌습니다. 이렇게 질겨진 소고기를 그대로 구워 먹으면 마치 타이어처럼 질긴 고기를 씹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독하게 질긴 고기를 해결하려던 노력이 훗날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텍사스 바베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텍사스에 정착한 독일계 정육점 주인들은 팔다 남은 질긴 부위를 버리는 대신 유럽식 훈연 기술을 이용해 아주 오랫동안 연기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수십 시간 동안 연기로 익히는 로우 앤 슬로우 방식으로 만든 양지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킷 바베큐의 기원이 되었죠. 그러나 당장 내일 또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개척민들에게 수십 시간이 걸리는 바베큐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요리였습니다. 그러다 개척민들은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 그 대안이 바로 스튜였죠. 질긴 고기도 솥 안에서 하루 종일 푹 고아내면 근육 조직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먹을 만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때 자주 사용했던 조리도구가 바로 더치 오븐이라 불리는 묵직한 무쇠 솥이었습니다. 거친 황야에서 따뜻한 스튜를 만들어주던 이 솥은 개척민들에게 필수품이었죠. 당시 장기간 머무는 카우보이들의 베이스 캠프에서는 솥의 불이 꺼지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매일 새로운 고기를 잡거나 식재료를 구하면 먹다 남은 스튜가 든 솥에 그대로 새 재료를 던져 넣고 다시 끓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계속 재료가 추가되며 끓여진 스튜는 시간이 갈수록 깊고 걸쭉한 맛을 냈죠. 질긴 소고기를 해결하기 위해 스튜가 발달했다면 다른 고기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식탁에 올랐을까요? 소고기만큼이나 자주 먹었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돼지는 소보다 기름지고 부드러웠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요리법보다는 보존법에 더 공을 들였습니다. 대부분의 돼지고기를 소금에 아주 듬뿍 절이거나 훈제하여 베이컨이나 햄 형태로 만들어 먹었죠. 비록 엄청나게 짜졌지만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개척민들에게 이보다 든든한 비상식량이 없었습니다. 돼지고기 다음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닭은 어땠을까요? 개척시대 당시 닭은 고기 그 자체보다 매일 신선한 달걀을 내주는 단백질 공장 같은 존재였기에 알을 더 이상 못 낳는 늙은 닭이나 번식에 필요 없는 수탉 정도만 겨우 식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닭들은 근육이 발달해 매우 질겼는데 이를 먹기 위해 무쇠솥에 넣고 푹 삶거나 기름에 바싹 튀겨내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튀김 기술과 아프리카의 향신료가 미국 남부에서 만나 탄생한 프라이드 치킨은 튀김옷 덕분에 고기가 쉽게 상하지 않아 긴 여정을 떠나는 개척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비상식량이었죠. 질긴 살코기 대신 아예 부드러운 부속 부위를 공략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살코기가 타이어처럼 질기다면 차라리 부드러운 내장을 먹자는 식이었죠. 실제로 당시 축산 마을들의 살롱 메뉴판을 보면 양 고안 튀김이나 양 심장 요리 같은 독특한 이름의 요리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사냥한 동물의 간, 심장, 혀, 그리고 남은 살코기를 한 대 때려 넣고 하루 종일 걸쭉하게 끓여낸 소노파 비치 스튜는 거친 서부의 진정한 소울푸드로 통했죠. 그런데 이렇게 푹 끓여도 야생동물 특유의 지독한 노린내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척민들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민트, 오레가노,
타임 같은 허브들을 이용하여 고기의 잡내를 잡았습니다. 민트는 소화를 돋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었으며 오레가노와 타임은 고기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가려주는 데 탁월했죠. 그렇다면 고기가 아니라 해산물은 어땠을까요? 강이나 호수 근처에 정착한 개척민들에게 민물 생선은 고기만큼이나 중요한 식량이었는데요. We gotta find some food. But fishing will be fun. Sure. Unless you want nothing but beans again. No. I'd like to fish. 미국 남부 지역의 늪지대와 강가에서 매우 흔하게 잡혔던 메기는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를 없애기 위해 주로 기름에 튀겨 먹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산간 지역과 깨끗한 계곡물 근처에 살던 정착민들에게 송어는 아주 훌륭한 식량이 되었는데요. 쇠고기에 비해 지방은 적지만 단백질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해 인기가 많았습니다. 메기와 달리 흙냄새를 제거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무쇠팬에 돼지기름을 두르고 소금과 후추만 뿌려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 먹었죠. 어류뿐만 아니라 갑각류도 자주 먹었는데요. 남부 늪지대에서 매우 흔했던 민물가지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정착민들에게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귀한 단백질 원이었습니다. 당시 민물가지는 아주 단순하게 요리되었는데요. 소금과 야생 허브만 넣고 큰 솥에 통째로 삶아내는 것이 기본이었죠. 이 투박한 요리에 루이지애나 정착민들이 자신들만의 매콤한 향신료를 더하면서 지금의 케이준 스타일 해물찜, 시푸드 보일로 진화했습니다. 민물가지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대접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바닷가지, 랍스터도 있었는데요. 한때는 바다의 바퀴벌레라고 불리며 죄수들이나 하인들에게 주던 흔한 식재료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철도가 놓이고 대도시에 프랑스 식문화가 유입되면서 바닷가재의 위상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고급 살롱에서는 바닷가재를 생크림과 함께 걸쭉하게 끓여낸 바닷가재 비스크가 부유층의 상징적인 메뉴로 등장했는데요. 늪지대에서 생존을 위해 민물가재를 삶아먹던 개척민들과 달리 도시의 신사들은 세련된 공간에서 부드러운 바닷가재 요리를 먹으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선 서부 개척시대의 진정한 생존 식량, 통조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시대. 잠깐 마을에서 말썽을 부린 우리의 아서는 결국 현상 수배범이 되어버리는데요. You're coming with me nice and quiet, understand? 마을에서 도망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아서의 현상금을 얻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들이 아서를 쫓기 시작하죠. 긴 추격전 끝에 배고픔이 밀려온 아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 말을 멈추고 캠프를 차리는데요. 비축해뒀던 말린 고기와 빵은 진작에 먹어버렸고 주변에는 사냥할 짐승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비상시를 대비해 배낭 안에 무언가를 넣었던 걸 기억해내는데요. 이때 아서가 가방 속에서 무심하게 꺼내든 것은 작고 투박한 깡통 하나였습니다. 단단한 칼로 뚜껑을 젖히자 달콤한 시럽에 푹 절여진 황도 복숭아가 탐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냉장고도 없고 물류도 원활하지 않았던 서부시대에 어떻게 이런 과일을 캔에 담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거친 황야를 누비던 카우보이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사람들의 비상식량이 되어주었던 통조림. 그렇다면 어떤 통조림이 있었고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서부 개척시대의 통조림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도대체 이 통조림이란 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통조림의 역사는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유럽 전역을 상대로 전쟁을 하던 나폴레옹은 군대의 식량 보급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당시 군대는 행군 안의 지역에 농가를 털거나 식량을 사서 해결하는 현지 조달 방식을 썼는데요. 하지만 적군이 후퇴하면서 마을을 통째로 태워버리고 식량을 숨겨버리는 청야 전술을 쓰게 되면서 이 방법은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훈제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너무 짜서 병사들이 갈증에 시달렸고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썩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지 못하니 병사들이 괴혈병에 걸려 전투도 하기 전에 쓰러져 나갔죠. 결국 프랑스 정부는 식량을 신선하게 장기 보관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12,000프랑을 주겠다라고 공고를 내걸었는데요. 이때 요리사였던 니콜라 아페르는 14년간의 연구 끝에 병조림 방식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와인병에 음식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밀봉한 뒤 끓는 물에 삶아 미생균을 살균했죠. 아페르의 병조림은 효과적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쓰기엔 너무 무겁고 잘 깨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을 영국의 피터 듀란드가 파악하고 1810년에 주석을 입힌 철제 용기를 사용하는 특허를 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통조림의 시작이었죠. 이후 영국의 최초의 통조림 공장이 세워지면서 영국 해군에 식량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통조림 기술은 182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통조림은 동부 해안 도시에서 굴이나 가재 같은 해산물을 담아 파는 정도였는데요.
이후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해 대량의 통조림이 생산되었고 자연스럽게 통조림은 미국 시장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통조림이 생기고 48년간 캔 따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처럼 캔을 따기 위한 손잡이도 없었고 말 그대로 밀봉된 철제 통이었습니다. 1858년 미국의 에즈라 워너가 최초의 전용 캔 따기를 발명했지만 대부분은 칼로 따서 먹는 게 일반적이었죠. 통조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 이제 서부 개척시대에 먹었던 통조림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서부 개척시대에 가장 많이 팔렸던 통조림은 과연 어떤 통조림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서부에서 가장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던 통조림은 바로 굴 통조림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굴 통조림 생산지였던 볼티모어에는 1860년대에 이미 100개가 넘는 굴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880년대에는 연간 약 5천만 파운드의 이상의 굴이 통조림으로 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인기 있는 통조림이 굴이었을까요? 척박한 서부 내륙에서 신선한 소고기를 먹는 것은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고 보관이 어려웠던 반면 대량 생산된 굴 통조림은 가격이 매우 저렴해져서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볼 수 없던 서부 광산촌과 농장에서 굴 통조림은 부유층과 빈곤층 모두가 즐기는 국민 음식이 되었죠. 굴 통조림 그대로 먹기도 했지만 냄비에 넣고 물이나 우유, 버터와 후추를 뿌려 스튜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해산물 통조림으로는 연어 통조림이 있었는데요.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온 굴 통조림과 달리 연어 통조림은 서부 해안에서 생산되어 대륙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역수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크래커나 빵 사이에 끼워 먹기도 했지만 통조림 연어를 으깨고 밀가루, 달걀, 말린 허브와 섞은 뒤 동그랗게 빚어 프라이팬에 튀긴 연어 케이크로도 먹었죠. 해산물 말고도 고기를 통조림으로 먹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콘드비프 통조림이 유명하죠. 이름에 콘이 들어가서 옥수수가 들어간다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사실 콘드비프의 콘은 소금 알갱이를 뜻합니다. 보관하기 위해 사용했던 커다란 소금 결정이 마치 곡식 알갱이 같다고 하여 콘드라는 이름이 붙었죠. 콘드비프 통조림은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핵심 전투 식량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전역한 병사들이 서부로 이주하면서 콘드비프 통조림을 찾는 수요가 폭증했고 이후 서부 잡화점의 필수 품목이 되었습니다. 해산물 다음으로 많이 먹었던 통조림은 바로 야채 통조림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먹었던 건 토마토 통조림이었습니다. 잠깐 얘기가 새버리지만 토마토가 야채인지 과일인지 한때는 법적 분쟁까지 일어났는데요. 당시 미국 대법원에선 토마토는 채소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과체류라고 따로 분류되고 있죠. 버려진 서부의 군사 요새나 광산 캠프의 쓰레기 더미를 파보면 발견되는 식료품 캔의 50% 이상이 토마토 통조림인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척박한 서부 환경에서 토마토 통조림은 식량, 음료, 상비약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주었습니다. 서부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 마시면 배탈이 나기 일쑤였고 사막지대에서는 물 자체가 귀했는데요. 내용물의 약 90%가 수분이었던 토마토 통조림은 사실상 마시는 통조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게다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구하기 힘들었던 서부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 통조림은 괴혈병으로 고통받던 개척민들을 구해줬죠. 당시 서부의 주식이었던 육포나 소금 절인 고기는 너무 딱딱하고 냄새가 났는데요. 토마토의 산미와 감칠맛은 고기의 노린내를 잡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소스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맛없는 재료도 토마토 통조림과 함께 끓이면 먹을만한 스튜가 되었죠. 다음으로 많이 먹었던 야채 통조림은 옥수수 통조림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작물이었던 옥수수는 통조림 산업에서도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옥수수 통조림은 특이하게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옥수수 알갱이를 으깨어 걸쭉하게 만든 크림 스타일과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홀 커널 스타일이죠. 크림 스타일은 별도의 재료 없이도 수프처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고 아삭한 식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요리 재료로 쓸 때 홀 커널 스타일의 옥수수 통조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알갱이와 리마콩을 섞은 통조림도 있었는데요. 서포타시라 불리는 이 음식의 통조림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골고루 섞인 완벽한 한 끼 식사 대용이었습니다. 야채 통조림하면 강낭콩 통조림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원래 마른 콩을 요리하려면 하룻밤 동안 물에 불리고 10시간 이상 삶아야 했지만 통조림 콩은 따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잦은 카우보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콩 통조림은 단순히 소금물에 절인 형태였는데요. 1861년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길버트 벤 캠프의 아들 프랭크 벤 캠프가 기존의 콩 통조림에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콩 통조림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이크드 빈스 통조림의 최초였죠. 다음은 과일 통조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살구, 복숭아, 파인애플, 딸기 등 당시에도 다양한 과일들을 통조림으로 먹었는데요.
거친 황야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사치품이었죠. 과일 통조림은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진한 설탕 시럽을 사용했는데요. 당시 설탕은 귀한 수입품이자 값비싼 재료였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일 통조림은 자연스럽게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숭아는 과일 통조림의 제왕이었죠. 당시의 통조림 제조 기술은 고온의 압력솥에서 살균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딸기같이 과육이 약한 과일들은 이 과정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뭉개졌습니다. 반면 복숭아는 고온 처리를 거쳐도 특유의 식감과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죠.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기후는 복숭아 재배에 최적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통조림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다른 과일에 비해 복숭아 통조림의 공급량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과일 통조림을 먹을 때 알맹이보다 남은 시럽을 더 귀하게 여기기도 했는데요. 너무 달고 귀한 액체였기에 남은 시럽을 물에 타서 과일 주스로 만들어 온 가족이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통조림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선 당시에 먹었던 주전부리, 과자와 사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갱단의 마스코트이자 귀염둥이인 우리의 잭은 맨날 캠프에서 먹던 콩스튜나 말린 고기가 질린 나머지 직접 마을로 내려가 먹을 거리를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Crazy horse! Whoa! 마을 잡화점에 도착한 잭은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Good to see you again, sir. 가게에 진열된 과자에 홀린 잭은 과자를 사 먹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어린 잭에겐 아직 돈이 없었죠. 잠시 가게 밖으로 나와 고민하던 잭은 갱단 삼촌들한테서 보고 배운 방법으로 과자를 얻기로 하는데요. Bang! Hello, hello, hello. 과자를 훔치는 데 성공한 잭은 쫓아오는 보안관을 피해 마을에서 도망칩니다. 다행히 도망치는 데 성공한 잭은 기쁜 마음으로 훔친 과자를 먹었지만 얼마 안가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말죠. 머릿속에 맴도는 과자들을 잊지 못한 잭은 결국 다시 마을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마을의 보안관이 잭을 알아보게 되고 결국 잭은 체포되죠. 그렇다면 잭의 마음을 훔쳤던 서부 개척 시대의 과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동부에서 철도를 타고 건너온 정제된 흰 설탕은 상당히 비싼 재료였던 만큼 당시 서부에서 설탕이 들어간 과자는 상당한 사치품이었는데요. 상점 진열대에 사탕병이 얼마나 많은가는 그 마을의 경제력을 상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명절 선물 같은 존재였는데요. 며칠씩 야영하며 짠 육포만 씹던 카우보이와 무법자들에게도 설탕이 들어간 사탕은 인기 만점이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점에 놓여있던 과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올드 패션드 캔디인데요. 설탕 시럽을 고온에서 끓여서 단단하게 굳힌 전형적인 하드보일드 방식의 사탕이었습니다. 당시 잡화점에서는 1페니만 내면 한 움큼을 쥐어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서 페니 캔디라고도 불렸죠. 당시 올드 패션드라는 수식어가 붙은 하드 캔디의 대명사는 바로 호어하운드 드롭스였는데요. 미국 남북 전쟁 때부터 군인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던 간식으로 시원한 민트향이 감도는 루트비어 사탕 같으면서도 끝에 쌉싸름한 약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게 특징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간식은 길쭉한 막대 모양의 스틱 캔디인데요. 상점 계산대 옆 유리병에 화려한 줄무늬를 뽐내며 꽂혀있던 서부시대 간식의 단골이죠. 주로 바카나 시나몬 향을 넣어 만들었는데 워낙 단단해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잘 녹지 않아 이동이 잦은 카우보이들의 주머니 속 필수품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당시 국민 커피였던 아버클스 원두 봉지마다 이 사탕이 하나씩 서비스로 들어있었다고 하죠. 다음은 초콜릿 빵처럼 생긴 초콜릿 스펀지 케이크 캔디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부드러운 빵 같지만 사실 설탕 시럽에 베이킹 소다를 넣어 공기층을 가득 만든 뒤 초콜릿을 입힌 허니콤 방식의 과자입니다. 씹을 때 바삭하게 부서지면서도 구멍 뚫린 사이로 초콜릿 향이 진하게 퍼지는 그 독특한 식감이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19세기 말 초콜릿 가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등장한 이 간식은 일반 사탕보다 훨씬 비싼 고급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해리포터에서 귀지 맛부터 다양한 맛이 들어있던 사탕, 바로 젤리빈인데요. 이 작고 귀여운 알사탕은 겉은 단단한 설탕 코팅으로 덮여있고 속은 쫀득한 식감의 젤리가 가득 들어있는 게 특징이죠. 놀랍게도 젤리빈즈는 1860년대 남북전쟁 당시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보내자라는 신문 광고가 실렸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간식입니다. 18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페니캔디로 자리 잡았는데요. 단돈 1페니면 알록달록한 여러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었죠. 다음으로 알아볼 건 터키시 딜라이트인데요.
옥수수 전분과 설탕을 졸여 만든 이 쫀득한 젤리는 멀리 중동의 오스만 제국에서 건너온 아주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속에는 장미수나 견과류가 들어있어 은은한 향이 감돌고 겉은 하얀 슈거 파운드가 듬뿍 묻어있는 게 특징이죠. 당시 미국 서부인들에게 이 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먼 나라의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사치품 취급을 받았는데요. 철도가 발달하면서 동부나 유럽의 대도시를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대도시의 고급 잡화점에서나 겨우 구경할 수 있었던 품목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피넛 브리틀인데요. 설탕과 버터를 끓여 만든 시럽에 땅콩을 듬뿍 넣고 납작하게 굳힌 뒤 조각조각 깨트려 먹는 아주 딱딱한 과자입니다. 이 간식도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이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즐겨 먹으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는데요. 맛은 달콤한 캐러멜과 짭조름한 땅콩이 어우러져 그 시절 단짠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존성이 워낙 뛰어나서 한번 사두면 오랫동안 가방에 넣고 다녀도 전혀 상하지 않았죠. 다음으로 알아볼 간식은 개척시대의 진정한 에너지바, 바로 초코바인데요. 당시의 초콜릿은 지금처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맛보다는 카카오 함량이 높고 입자가 거친 다크 초콜릿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잡화점뿐만 아니라 진료소나 약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 시절 초콜릿은 단순한 군것질거리가 아니라 극심한 피로를 풀어주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일종의 건강회복제로 취급받았기 때문이죠. 유리병 안의 사탕들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잭을 유혹했다면 그 옆 선반에는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철제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먼지 날리고 습한 서부의 거친 환경에서 과자를 바삭하게 지켜주는 최첨단 포장이었던 틴 케이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과자만큼이나 귀해서 내용물을 다 먹고 나면 탄약통이나 바느질함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이 틴 케이스 안에는 다양한 비스킷 과자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중적이었던 비스킷인 크래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당시 소다 크래커로 불리던 이 과자는 바삭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보존성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해 카우보이들이 이동 중에 통조림 고기를 얹어 먹는 일종의 패스트푸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귀리를 듬뿍 넣어 투박하게 구운 오트케이크인데요. 단맛은 적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고 포만감이 커서 사실상 과자라기보다 휴대용 식사에 더 가까운 과자였습니다. 영양가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 사람뿐만 아니라 말들에게도 최고의 간식이었죠. 마지막으로 비스킷의 꽃이라 불리는 모든 비스킷은 화려한 틴 케이스에 담겨 팔리던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었는데요. 버터와 설탕을 아낌없이 넣어 동부에서 건너 문명의 단맛 그 자체였기에 주로 대도시의 부유층들이 티타임에 즐기던 아주 귀하고 달콤한 간식이었죠. 이렇게 서부 개척시대 간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번 서부시대 음식 영상들을 만들면서 빵, 치즈, 염소, 들소고기, 당밀 팝콘 등 미처 소개하지 못한 음식들이 너무 많았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선 이전 영상에서 빼먹거나 설명하기 애매했던 음식들을 모아 짜투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